수송 기술과 에너지, 지켜야 할 약속, 수송 안전.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수송수단과 관련된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앞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교통사고의 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관찰한 후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그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예방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와 자동차 간 충돌 사고가 예상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방책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분이 있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수업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밑에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또는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먼저 환자 근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또 다른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다른 그림인데요. 사람들과 차량이 붐비는 도로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표시해 보자. 자,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차량 운전자. 자, 이 사람의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 사람도 옳지 않네요. 자, 두 번째로 보행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행동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또 이 사람은요. 네, 여기 이 사람들도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하나 놓치기 쉬운 건 요 화살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수송수단 사고의 의미는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수송수단 사고는 주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수송수단의 주요 원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인적 요인입니다. 즉,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그렇죠? 또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신호 위반, 과속 등도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이 사람처럼 보행자의 신호 위반 및 무단 횡단. 또 자주 하는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횡단하는 것. 아주 위험해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것이 있어요. 안개, 눈, 비, 추위 등의 기상의 악화 상태였을 때, 또 교통안전 표지판의 미설치,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지원 시설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기술적 요인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수송수단의 점검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수송수단의 결함, 지금 타이어에 이렇게 구멍이 났을 경우죠. 또 브레이크가 들지 않네요. 또는 차량 자체의 결함에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수송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어요. 먼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수송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타는 두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나면 그건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처리가 돼서 보행자끼리의 사고, 접촉사고와는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주의해야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와 사람의 사고가 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하며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인도에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되겠죠? 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역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차도입니다. 인도가 아니고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끝쪽이란 얘기예요.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고 다른 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역주행하면 이것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인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를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어떤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중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경우가 있나요?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자, 대표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내가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둘이 부딪혔다. 당연히 핸드폰 보면서 걷던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이 사람이 걸어갔다는 건 인도나 횡단보도 아니겠어요? 거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핸드폰을 보고 걷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가는 데를 갔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사고의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의 사고. 사거리 또는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벽이 있는 것이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을 빠르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자동차나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또 교차로에서의 사고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부딪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죠. 그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항상 서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운전자의 필수 안전수칙을 알아봐요. 첫 번째, 자전거 보호 장구를 착용합니다. 그렇죠? 머리나 무릎 등에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외출 전 자전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즉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
또 타이어 공기압의 이상 유무 등을 살펴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겠어요. 자전거를 탈 때 음악 감상이나 휴대폰 사용 등을 자제해야 됩니다. 또 야간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나 사람이 자전거가 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주행 시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심지어 손을 놓고 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반사체를 부착합니다. 여기서 반사체라는 것은 특별히 뒤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앞쪽에는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뒤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주행하지 않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자전거와 스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할 때는 인도와 붙은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후미등을 달아서 야간 주행 시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으로 생각 열기. 내 생명의 동반자 안전모, 헬멧. 자동차는 안전벨트가 내 생명의 동반자인 것처럼 자전거에도 역시 안전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전거 사고를 당한 사람 중 사망자의 89%, 부상자의 87.5%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것은 안전모를 쓴 경우에는 월등하게 많은 수치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전거 승차 중 사망사고의 주요 손상 부위도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헬멧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천만 자전거 사고 빈발이라고 하는 YTN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부분도 앞으로 영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런 무서운 것을 시청하기 두려운 친구들은 일단 소리로만 들어도 좋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실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을 노출시키는 영상은 되도록이면 걸러냈고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나올 수 있는 영상들만 그래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 감안하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방법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래 도로에서 타야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부족해서 차도나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법 권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 노인이 15톤 덤프트럭에 치여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체가 높은 트럭이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춘천에서도 역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를 타던 1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5년 동안에만 5천여 건 이상 급증하는 등 연평균 9.4% 증가했습니다. 또 해마다 270에서 280여 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주로 자동차에 의한 사고지만 자전거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합니다. 도로 가장자리 2분의 1 지점을 운행하되 갓길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고 명확한 수신호도 할 것을 권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전거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수신호를 하며 자신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를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며 운행하시는 부득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측으로 통행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안전장치 등을 갖춰야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또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자전거 안전모를 안 쓰면 머리 부상 위험이 8배 높다라고 하는 KBS 뉴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소 무서운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너무 싫은 학생들은 소리로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말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특성상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안전모를 안 쓰면 그 위험성이 8배 넘게 커집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승용차가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도로를 거꾸로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들. 하지만 차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일반 도로를 더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차량이라던가 위험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의 과실이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부위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자전거 사고의 특성상 사망자들이 다친 부위의 3분의 2가 머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말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근길 아침 30분 동안 지켜보니 안전모를 쓴 자전거 이용자는 10명 중에 1명꼴. 안전모도 없이 차를 아슬아슬 피하거나 차로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 만일 사고를 당하면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성인의 경우 8배, 어린이의 경우 12배가 넘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9m 이하 도로 또는 도시부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라고 할지라도 헬멧 착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명장치 없는 야간 주행이나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달릴 땐 차와 똑같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안전모 중요하긴 한데 귀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통계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다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전거 사고 났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하나라는 것을 한번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야외 활동하기 좋은 이맘때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 법적인 적용 기준이 자동차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자동차와 자전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이 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가 차와 부딪혔을 경우, 이 경우에는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사거리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자동차와 부딪혔을 경우에 이 차대의 차기 때문에 사거리에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차보다 덜 위험하고 보행자이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생각하시고 늘 규정을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면 예. 만일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무조건 차도로 다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자전거는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인도로는 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예. 차도의 맨 이 마지막 차선 그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겸용도로를 달릴 때에도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자전거 운전자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 신호가 바뀌면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전거에 내리셔서 반드시 끌고 이동을 하셔야 보행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저 차도로 다닌다는 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다면 또 스스로 안전수칙을 좀 많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지키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을 하신다,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예. 음주운전과 똑같이 단속을 하거든요. 또 범칙금도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이 음주 측정에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9월부터는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면서 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도 자전거 이 안전모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거든요. 예. 본인과 이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고요. 또 야간에는 전조등이 필수고요. 핸드폰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하는 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도로교통법상 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 다친 사람이 없고 자전거나 차만 망가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크게 다치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하는 조치도 해야 되겠죠. 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뒤따라오는 자전거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하셔야 되고요. 또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좋고 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간혹 가다가 이 자전거로 사고가 났는데 크게 돈을 물어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차라면은 보험에 가입했을 텐데 이 자전거라면 그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가 않죠. 손해보험사에 상해나 질병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이라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패키지로 본인도 모르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나에 대한 과실을 보상을 해주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 휴업 손해액, 또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들을 통상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났다면 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혹시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사고도 심하게 다친 분들은 엄청난 중상을 입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